자, 이제 34페이지 주택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고요. 법이 개정됐음에도 아직 시행령이 밑바탕 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주고요. 이제 시행령이 완비되면 그때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다? 평당 분양가의 맥시멈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평당 1,000만 원으로 하세요. 그러면 분양가는 평당 1,00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상한제를 두게 되면 주택이 싸게 공급됩니까? 비싸게 공급됩니까? 싸게 공급되죠? 싸게 공급되니까 이건 전매를 제한합니다. 자, 일정 기간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하죠. 이 전매를 규제하는 거죠. 싸게 매입해서 되팔면 엄청난 차익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되파는 걸 막습니다. 이것을 전매 제한이라고 한다. 자, 사업 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그 주택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하니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박스에 1, 2번 나와 있는데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로 나눠집니다. 자, 분양가 상한의 대상은 공공택지일 때도 그 대상이고 두 번째 공공택지 외일 때도 그 대상이다. 그럼 둘 중에 어디가 투기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공공택지는 싸게 공급되니까 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모두가 다 분양가 상한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다. 그러나 공공택지 외라면 이것은 투기가 덜하니까 일부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정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상한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 공공택지 외를 보면 말이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투기과일지구 나오죠. 이 투기과일지구는 주택 투기를 막자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 주택의 투기를 막겠다는 얘기죠. 투기과일지구는 과거에는 여러 지역에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3개 구에 정의되어 있었죠.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에 정의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파리 부동산 조치에서 좀 더 강력한 국가 정책이 나왔었죠. 그 이후로 투기과일지구가 여러 군데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모두가 다 지정됐고요. 뭐 동탄 신도시랄지 일산이랄지 일정 지역에 투기과일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요 지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하겠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전매를 제한할 겁니다.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또 DTI 규제라고 그러죠. DTI. DTI는 내 소득 중에 대출금의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을 DTI라고 하죠. 이것을 규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적 목적을 갖는 것이 투기과일지구입니다. 자, 투기과일지구 보시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정한다고 하죠. 그자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 지역을 투기과일지구로 정하거나 해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 투기과일지구가 지정된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죠.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오죠. 요것이 파리 부동산 조치에 새로 탄생된 개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하면 사실 요 앞에 청약자가 생략됐다고 보셔야 돼요. 청약 조정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이것은 재당첨을 규제하고 1순위 당첨이 있죠. 1순위 당첨을 대단히 규제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있고 이것도 어떤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거니까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이런 또 규제가 있을 겁니다. 조정을 하자는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봅니다. 국토부 장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를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보면 1번에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과열. 대단히 주택 과열되어 있다든지. 두 번째는 위축되는 것도 나오죠. 주택 가격이나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축.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거나 너무 위축됐을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조정 대상적. 그러나 파리 부동산 조치에서는 주로 과열된 지역의 과열을 좀 죽이기 위해서 이게 정됐습니다만 입법 취지에는 위축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입니다. 전매는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하죠. 일정 기간 그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싸게 매입해서 되팔면 차익이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게 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그럼 이제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죠. 일정 기간 되파는 걸 제한하는 건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되파는 걸 막겠죠.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뭐 규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기간이 제각기 달라지는데 현행주택법에서는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또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대상. 어떤 걸 전매를 막을까? 그래서 현재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할 수 있고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지위입니다. 내가 1순위가 돼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죠. 분양권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4번을 보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 나오죠.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나왔습니다. 주택도 그 제한 대상이고요. 또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나왔죠. 지위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10년이 나와 있죠. 10년 이내 전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전매 제한이라고 하죠. 알선은 누가 한다? 중개사가 하는 거죠. 전매를 알선할 수도 없다. 35페이지 보시면 전매를 제한하는 게 딱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투기과일지구 밑줄 딱 쳐놓고,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네 번째, 공공택지 외의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네 가지인데, 그래서 첫 번째, 투기과일지구에서는 현존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지 않아요.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를 제한한다. 지위. 그래서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그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를 제한한다.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죠. 조정 대상 지역도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를 제한합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및 지위라고 되어 있죠. 주택 및 그 지위. 주택에 대해서도 그 지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한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그 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 외도 전매 제한 대상인데, 그럼 여러분들 왜 공공택지 외는 기고 이건 아닐까? 왜 여기에 공공택지가 빠졌죠?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이니까 여기서 전매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나 공공택지 외는 일부만이 분양가 상한이니까 공공택지 외를 전매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는 분양가 상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매 제한 대상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택법을 아주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주택법을 깊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을 할 수 없고요. 간단한 용어랄지, 뭐 건설 절차, 뭐 분양가 상한이랄지, 투기과일지구 이런 것들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라스트 파트죠. 마지막 파트, 농지법 보겠습니다. 농지법도 간단히 용어를 설명하는데요. 우선 농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 갖고 따지지 않는다. 지목을 가지고 농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목이 전, 지목이 답, 지목이 과소는 있죠. 전답, 과소는 있습니다만 지목이 농지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지목을 배우게 되는데 지목이 농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 갖고 따지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목이 전, 답, 과소이라고 농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목 갖고 따지지 않고 토지 현상 갖고 따진다. 토지의 현상을 가지고 농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현재 이용 상태를 뜻한다. 현재의 이용 상태를 줄여가지고 이것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토지 현상으로 봐서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지 현재 이용 상태가 경작으로 이용된다든지 또는 재배에 이용된다든지 또는 그 부지로 쓰였다면 농지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적 차원으로 농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 전자칠판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자, 이제 농지법이 나옵니다. 자, 농지법에서 1절 농지 정의가 나오죠. 농지 정의. 우선 농지는 지목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토지의 현상을 갖고 따진다. 현재 이용 상태라는 거죠. 즉, 경작이나 재배나 그 부지로 쓰일 때 농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된다고 되어 있죠. 경작에 이용된다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랄지라도 농지로 볼 수 있다. 또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재배 나왔고요. 또 1과 2의 토지니까 경작과 재배 토지란 얘기죠. 여기 토지 개량설의 그 부지 또는 농축산물 생산설 부지, 그 부지입니다. 이것을 농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지나 양배수 시설이나 유지가 나왔습니다. 유지는 물을 잠시 저장하는 저수지 같은 거죠. 또는 양배수, 양수는 물을 끌어들이는 거고 배수는 물을 빼는 거죠. 수로 그러면 논길, 농로 그러면 논길, 그리고 제방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상 제방을 농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농지로 쓰이는 제방으로 쓰이는 그 부지. 또 수로를 농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로로 쓰이는 그 부지, 이것을 농지로 볼 수 있다. 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부지. 비닐하우스를 보고 농지라 볼 수는 없잖아요. 비닐하우스가 놓여주는 그 부지를 농지로 볼 수 있다. 또 축사나 곤충사에서의 그 부지, 가축 우리가 있으면 그 부지를 농지로 볼 수 있다. 농막, 임시거처니까 원도막 같은 거, 간이 저온 저장고, 탱크 같은 거죠. 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 저장조, 액비라는 건 액체 비료의 줄임말이죠. 액체 비료를 저장하는 그 저장, 그 부지, 이것을 농지로 볼 수 있다. 농지 정의를 했고요. 농지 취득이 나오죠. 이 농지 취득 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지법에서는 이 농지 취득 쪽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잠시 또 칠판으로 설명을 들으시고요. 교재를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농지를 취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 토지입니다. 토지랄지 임야를 취득할 때는 대금을 대금을 주고 계약서 쓰면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살 수가 있는데 농지 취득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는 싸게 매입하겠죠. 이걸 싸게 매입해서 농지를 개발지로 바꿔버리면 투기적 온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는 유한한 토지이고 농사 지을 자에게만 취득시킬 수 있는 요건을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농지 취득 절차를 좀 살펴보자.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 일단 여러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즉 이것을 농업경영계획서라고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이 농업경영계획서는 이겁니다. 나는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경영계획서죠. 이걸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이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증명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운전하면 안 되죠.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죠. 그렇듯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그냥 취득이 안 됩니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업에서는 농취라고 하니까 간단히 농취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농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취를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이 발급은 누가 해준다? 시, 구, 읍, 면장, 이자가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군수가 빠지고 있죠. 시군 구청장이 아니고요. 시구 읍장 면장입니다. 왜 읍장 면장이 나오느냐? 농지는 주로 변두리에 있잖아요.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군청까지 가기가 멀다는 거예요. 읍면까지 갑니다. 읍면, 시구 읍면장. 발급은 4일이 내줍니다. 즉
A라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군면장을 갖다 주면 시군면장이 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자가 정말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면 농지를 발급해 줍니다. 4일이내 발급해 주죠. 왜 4일일까요? 4일은 처음이자 마지막 수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그 건수는 대단히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요. 계획서를 쌓아놨다가 일주일에 2번씩 검토를 한다고 해요. 7을 2로 나누면 3.5니까 그래서 4일입니다. 그러나 외울 때는 농취는 4일에 발급됩니다. 농사 이렇게 농사로 외우죠. 농사. 농취는 4일이야. 농사. 농사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취를 발급받은 연후에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또 예외가 나오거든요. 요걸 이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36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농지 취득이 나오고요. 첫 번째 농업 경영계획서가 나옵니다. 농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시구 읍면장 밑줄 딱 쳐놓고 다만 다음의 경우 즉 4가지가 박스에 나옵니다. 이 4가지 경우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4가지죠. 그래서 요거 예외가 나옵니다.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는 발급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나오는데 이걸 첫 번째 레드 박스로 딱 설정하자. 첫 번째 빨간 박스입니다. 자, 4가지일 때는 발급은 받는 거예요. 계획서는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개발사업지구의 농지니까 어차피 개발할 농지일 겁니다. 이런 농지로서 농어촌 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어차피 개발할 농지고 규모가 작단 말이죠. 1,500 미만이니까 이때는 계획서는 요하지 않고 발급은 받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학교 등이 시험 연구 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학교가 시험 연구 실습지로 취득합니다. 농과대학에서 시험 실습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이때는 계획서는 요하지 않지만 발급은 받으라는 거죠. 왜 계획서를 요하지 않는다? 어차피 계획서 써봤자 우리는 시험 연구 또는 시험 실습비를 쓸 겁니다라고 목적이 선명하니까 계획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합니다. 여러분 주말 체험 영농 많이 들어봤죠? 주말에 잠깐 들려서 뭐 상추나 고추를 재배하는 체험 영농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선명하잖아요. 체험 삼아 하겠다. 목적이 선명하니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급은 받는 거죠. 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그랬는데 잠시 뒤에 이제 농지 전용이 나옵니다. 미리 정리하면 농지 전용의 뜻은 이것은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거예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꾼다. 뭐 때문에? 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 사업을 해서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게 전용입니다. 농지를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를 함부로 전용하게 되면 모든 농지는 다 훼손되죠. 그러니까 전용의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즉 개인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고 전용하겠죠. 경미하다면 신고겠죠. 그러나 행정청이 만약에 전용한다. 국가 등이 바로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허가권자 자체가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뭔가 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허가를 안 받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하면 허가로 대신해 주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 개인이 전용할 때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이 전용할 때 협의 거치는데 이건 누구한테 한다? 농림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장관이 하는 건 거의 유일하게 이겁니다. 왜 허가를 장관에게 받게 한다? 이걸 만약에 허가를 시군구에게 허가해 주라 그러면 관할 시군구는 관할적 농지를 모두 전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개발 부지를 쓸 테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것만 허가해 주니까 농림부 장관. 또 개인이 전용할 때 경미하다면 신고하는데 이건 경미하니까 시군구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용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고 전용의 협의를 거쳤다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건 행정청일 때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다시 이제 와봅니다. 4번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소유한다면 어차피 목적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툼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를 발급받는 게 딱 네 가지. 1,500 미만 잡았고요. 시험 연구할 때 시, 주말 체험할 때 주, 전용 허가의 허, 전용 신고의 심이라. 이걸 앞잡다 볼게요. 앞다서 쓰면 1,500 미만 시, 주, 허, 신이 되죠. 이렇게 해서도 외워야 돼 이건. 1,500 미만을 시, 주, 허, 신 분은 계획서를 요하지 않고 발급받아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1,500 미만 농지였고요. 요 시는 시험 연구할 때 시, 주는 주말 체험 영농, 허는 전용 허가, 신은 전용 신고입니다. 시, 주, 허, 신 이렇게 기억하자. 이제 계속해서 괄호 2번 발급 보겠습니다. 시구 읍면장 농지 발급 신청이 있을 때 신청 받은 날부터 4일에 결과를 통지해 주라 그랬죠. 농지 발급은 누가 한다? 시구 읍면장. 며칠이라고요? 4일이라고요. 농사 이렇게 였죠. 근데 괄호 속을 잠깐 보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은 농취는 4일입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받는 경우는 2일이라는 거죠. 2일. 날짜가 반으로 팍 줄었죠? 이것은 계획서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팍 줄어서 2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괄호 3번으로 갑니다. 예외. 즉 다음의 경우를 한다면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박스에 11개. 이 11가지 경우는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그냥 취득할 수 있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예외가 나와요. 원칙은 발급받아야 되지만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레드박스를 딱 들어자. 발급받지 않고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농지를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다는 건 그건 대단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럼 11가지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해 위주로. 왜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겠느냐? 왜 대단한 혜택을 주느냐? 발급받지 않는 건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유를 설정해 주자. 요러한 이유 때문에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또 보도록 해요.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게 11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유를 설정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묶어주고 이렇게 2가지를 묶어주자. 이 3가지는 공적인 목적 때문에 사적이 아니라 공적이니까 봐주자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공적 목적이니까 봐줘야 되겠죠?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또 농어촌 공사 그러면 정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취득하니까 공적이다 봐주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어촌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이건 공적인 목적이니까 봐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가지는 포괄적 승계라고 나오죠. 포괄적 승계. 민법에서 상속과 합병은 포괄적 승계라고 했죠.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면 포괄적 승계 개념으로 농지를 발급받지 않는다. 농업법인의 합병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잠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합병으로 취득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쪽에다 정리할까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농업법인이 있었던 거죠. A라는 농업법인이 있다. 이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한다. 이때는 당연히 농지를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발급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B라는 법인이 있다. B라는 농업법인이 있다. 이 B라는 법인이 A라는 법인을 합병하는 거예요. B라는 법인이 A라는 농업법인을 합병한다. 합병할 때 얘가 갖고 있던 농지를 얘가 취득하겠죠. 그죠? 그때는 발급받는다, 받는다? 발급받지 않는다. 합병일 때 발급받지 않아요. 왜 발급받지 않는다? 합병은
마치 상속받는 것과 똑같아요. 포괄적 승계 개념과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업법인이 취득할 때는 발급받습니다만 합병일 때 발급받지 않아요. 합병과 상속은 포괄적 승계니까. 이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한다. 담보농지는 바로 이겁니다. 담보농지는 제가 농사꾼인데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 농지를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고 있지 못해 제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제가 맡긴 농지를 경매 붙이겠죠. 경매 붙여서 경매로 처리해가지고 제 돈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경매를 실행했는데 농지는 잘 낙찰이 안 되겠죠. 응찰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번 이상 경매가 무산이 됩니다. 유찰된다는 거죠. 경매가가 저감률로 뚝뚝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더 참지 못하고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것을 담보농지라고 하죠. 그리고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이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잖아요. 꿔간 돈 받겠다는 거니까 봐주자는 거죠.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봐주자. 이제 농지를 전용할 때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바로 행정청이었었죠.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만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협의를 거칩니다. 행정청이니까 봐줘야죠.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또 매립 농지를 취득 소유한다. 이건 국가가 권장한다고 했죠. 자, 개인이 바다를 메꿔서 농지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매립 농지를 많이 만들기를 권장하겠죠. 권장하려면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죠.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토지를 수용하거나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면 이 자체가 공익사업이니까 봐줘야 되겠다. 또 갖고 있던 공유농지를 쪼개서 갖는다. 원래 갖고 있던 자가 이걸 쪼개 갖는 거니까 그 자의 자격은 변하지 않았죠. 농취라는 것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증명하는 건데 갖고 있던 자 걸 쪼개 가질 뿐 자격이 변한 게 없으니까 이것은 발급받지 않는다. 또 시효 완성이라는 건 민법에서 점유 취득시효를 배웠죠. 20년 이상 점유하면 취득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전은 20년 이상 열심히 농사를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봐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봐준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용이죠. 제3절에 농지 전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용이라는 것은 여성 전용할 때 그 전용이 아닙니다. 바꿔친다는 얘기죠.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걸로 바꾼다. 전용이라 하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과 다량성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경작과 재배 이외의 용도니까 농지를 바꿔주는 거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외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농지 개량설에 부지 나왔고요. 농축산물 생산에 부지가 나왔습니다. 요거 두 개는 농지예요, 농지가 아니에요. 아까 농지에 들어가 있었죠? 농지는 토지 현상을 가지고 경작, 재배 그 부지를 농지라고 봤었죠. 이걸로 사용할 때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왜죠? 농지를 농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농지를 농지로 바꾸는 거니까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반드시 전용은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걸 말한다. 목적 사업을 위해서. 목적 사업을 위해서 농지가 아닌 거로 바꿔주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전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통하죠.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전용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허가나 협의는 아주 까다로워요.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협의는 주무장관이나 지자체라고 하는 행정청이 전용할 때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전용을 하더라도 경미한 겁니다. 경미한 거 신고하고 전용하는데 이건 경미하니까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상 우리가 한 10강 정도, 10강 정도 해서 간단하게 입문 과정을 살폈는데 이 입문 과정은 전부 학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저 워밍업 한 겁니다. 이 공법의 구성 체계가 어떻고 어떤 용어가 있는지 어떤 법으로 되는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학습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1월 달부터 1월부터 여러분들 기본 교과서 받으셨죠?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이걸 기본서라고 하는데 이 기본서 과정을 하고요. 또 이제 2월 달, 3월 달 해서
뭐 1, 2월이라고 봐야죠. 이때부터 이제 기출 문제집이 나와요. 아마 아직은 받지 않으셨을 거고요. 며칠 후에 기출 문제를 받을 겁니다. 기출 문제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1월부터 기본서를 가지고 2바퀴를 도는데 이것은 현장 강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에서 수강생을 모아놓고 그 강의하는 걸 이렇게 찍어서 내보도록 하는데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강의하는 건 집중력은 있고 조용합니다만 현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 기본 강의는 기본서 강의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걸 올리겠고요. 1, 2월에 시행되는 기출문제 강의는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이 스튜디오 강의가 맞춰졌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1월 달이 되고요. 그때부터 기본서 과정을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고 요건 또 틈틈이 스튜디오 강의를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강의 듣느라고 애쓰셨고요. 정식적인 공부는 1월 달부터 기본서 가지고 시행되죠. 큰 기대를 가지시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